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이 서울 잠원동 본사 사업 부지 매각을 포함해서 1조 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롯데건설은 고금리로 PF 시장에 경색되면서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호황 부진으로 건설사 순환 시대죠. 오늘은 서울의 중견건설사 안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과 복지가 최고라는 현대차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번 채용은 생산 제조, 사업기획, 경영 지원 등 3개 부문 68개 직무에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현대차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세전 7천만 원 수준인데 성과급을 포함하면 1억 원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를 포함한 유럽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EU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EU는 미국산 승용차에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는 미국이 가진 것을 뜯어먹으려고 탄생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7월부터 시행하되 적용 범위와 금리 수준은 4월 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제대로 통제될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낮췄죠. 은행 대출금리가 시차를 두고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정부가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의 내용과 영향 토론해 보겠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주의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가 뭔가 좀 통제를 하겠다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경제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건지, 서은숙 교수님, 우리 가계부채가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부채 관리 대책이 나올 정도입니까?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가계대출 총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1,140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 보유 금액이 946조 5천억 해서 전체 가계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8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GDP 대비해서 우리가 비율을 보는데요. GDP 대비 90%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90%요? 네, 근데 이제 뭐 각 국가마다 사실은 이제 부동산 그 현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OECD,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기준으로 해서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OECD 평균이 가계부채가 60에서 70% 정도거든요. GDP 대비요? 네, GDP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90% 정도가 되니까 이를 굉장히 상회하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 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 그러니까 DSR이라고 부르는 이게 비율이 굉장히 높은 차주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뭐 실업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연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가계부채 자체가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가계 대출 규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까지 금리를 내렸지만 가상금리를 적용하고 가계부채 그 규제 정책들을 쓰면서 사실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원금과 금리를 그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서 이것까지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굉장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소비라고 하는 그 데이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GDP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면은 결국은 경제 그 둔화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이 자금,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통 볼 때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야지 이 경제를 좀 성장시키냐면은 자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생산적인 금융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에 대출이 되면은 기업은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또 돈을 벌고 그러면은 그 투자가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고 오히려 차라리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가계부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그 부담 때문에 그 소비도 소비할 위축되고 여력이. 투자도 굉장히 뭐 다른 이유도 물론 있지만 네.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돈이 그 생산적인 금융으로 잘 돌고 있지 않은 문제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돈이 들어가서 투자나 이런 소비 쪽에 써야 되는데 생산적인 부분이 안 들어간다는 게 이제 부동산 대출로 많이 가는 게 이제 그걸 네, 사실 그렇습니다. 상징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계속 하면서 이게 부동산 시장을 조금 옥죄는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오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금융 전문가들을 인용한다면서 얘기한 건데 올해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떨어져서 수도권 중심의 강세를 전망했어요.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봐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인다. 이런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가 지금 시장 쪽에서의 지방과 수도권을 나눠서 보게 되면 지방은 이제 재고주택 판매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미분양에 대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자금이 안 돌고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 기존 주택 시장까지 이제 동반 침체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고주택에서의 소진이 지방 쪽은 먼저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고주택의 문제로 보긴 좀 어렵죠. 네. 왜냐하면 미분양 수치 자체가 한 15,000세대로 수도권 전역을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수급상에서의 이제 불균형 부분들이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혹은 내년으로 이행될수록 이 공급량들이 계속 줄어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공급량이요. 거기에 네. 이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슈가 하나 있었고 더불어서 대출 규제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수요가 좀 억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곧 3월에 이제 진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진입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혹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가장 확실한 전망은 전월세 가격은 좀 많이 불안하겠다. 왜냐하면 수급상에서 수도권 자체가 신축 공급 환경 자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물론 외곽지 중심으로는 중공업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월세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이 결국은 매매 쪽에서의 선행지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과는 달리 수도권에서는 이 임대차 시장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매매 쪽도 자극할 여지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그 금융위원회도 이렇게 맞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올해 부동산 시장을 강세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 금융위원회 자체의 평가라기보다는 인용을 해서 전망을 했는데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계 대출이 혹시 늘면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 기준을 아까 우리 서은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GDP의 90.5%더라고요. 작년이.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다. 이게 OECD 평균보다는 높은데 뭐 이게 꼭 지켜야 될 또는 무슨 어떤
금과 옥조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경상 성장률 네. 3.8% 8%대로 예. 좀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랑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부채 증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되면은 결국은 가계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처음에 얘기 드린 예. 것처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 정도 수준에서 갑자기 낮출 수는 없고 네. 이 정도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은 OECD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시장, 특히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아까 이게 시스템 리스크나 지금도 현재 잠재 그 연체율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경기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금융 위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가계 네.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볼 때 국가의 신용 평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융시장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 신용평가를 낮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사람도 나갈 거고 그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고 환율 변동성도 또 똑같이 연계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GDP 기준으로 한 90% 정도를 네. 유지한다. 경상 성장률을 넘지 않게. 네, 얼마 전에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네. 한 80%까지도 한번 낮춰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발표만 보면 이제 90%로 네, 네. 이걸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까 부동산 시장 동향을 윤재 연구원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는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는 거죠? 거래량 자체는. 일단 뭐 지표상에서는 우리가 지금 2월에 있다 보니까 1월 수치가 확정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이 부동산 사이트를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간 이제 거래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대출 규제를 이제 초강력으로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월간 한 3천 건 미만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3천에서 한 4천 건 사이를 오가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규제들을 계속 이제 혁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듯이.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서울 쪽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의 수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네. 기저효과에 의해서 좀 오르는 부분들도 좀 발현은 됩니다만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서울을 리딩 지역으로 보고 있으니까 서울 쪽에 일단 움직이면 수도권 쪽에서의 거래량들도 같이 동반해서 따라오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1월과 2월 사이가 굉장히 계절적으로 위축돼 있는 시기고 물론 이제 학군 수요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네. 거래가 정말 활발한 시기는 3월부터거든요. 네. 봄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점이 되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1, 2월 사이에 3천에서 한 4천 건 정도가 예. 뭐 한 5천 건까지는 오를 여지가 지금 생겼다 정도로는 평가가 됩니다. 네, 3월부터 이제 성수기니까 그때 좀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에 맞추면 이제 대출 금액도 늘어나게 될 텐데 최근에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 기준금리 낮추니까 대출금리도 조금 인하를 하라. 그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좀 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네. 되면 네. 금리가 낮아지면 네. 싼 돈을 좀 더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출을 더 많이 가져가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네. 가계대출 관리하는 것과 좀 신호가 엇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보통 금리 그 통화 정책을 쓸 때는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네. 근데 물가 부분, 물가 안정 부분, 두 번째가 금융 안정 부분, 그리고 또 경제 성장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죠.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치가 물가 상승률이 2%대가 목표치이기 때문에 그게 근접하고 있어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예.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2025년 2월 25일 날 그때 우리가 올해 2월 25일 날 기준금리 발표를 할 때 수정 경제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그렇지, 많이 수정 낮췄죠. 1.9%에서 1.5%로 낮췄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경제 성장 둔화되는 거를 좀 막아보려고 이럴 땐 보통 금리 인하를 한단 말이에요. 인하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황이 좀 이게 좀 그
충돌되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예, 여쭤보시긴 그렇게 좀 생각할 하셨는데 수도 있는데. 이게 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까지 계속 높게 유지가 됐을 때 금융 안정에 오히려 더 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 자체가 굉장히 금리 상승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금융기관의 그 위험, 그러니까 부실로 다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낮춰서 이 부분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8% 증가하는 걸로 좀 적극적으로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금리는 낮추되 그래서 대출 금리도 낮춰서 그 대출자들과 기업들에게 금리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되 그다음에 규제 자체는 굉장히 그대로 갖고 간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7월 달쯤에 그대로 그렇죠.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때는 가상금리가 또 굉장히 높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금리는 낮추되 네. 전체 대출 총량은 금리 때문에 낮아진 금리 때문에 왕창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대출 금리를 낮춰서 이제 은행들이 실제 대출 금리를 얼마 낮출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라 그러니까 낮아지면 그 혜택, 부동산 시장 혜택은 지금 서울 일부 지역, 뭐 강남 지역만 조금 보게 될까요? 아니면 금리 인하의 혜택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조금 확산될까요? 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은 사실 전국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 쪽에서의 움직이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저금리라는 부분들, 금리가 인하된 부분들에 대한 활용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수요가 풍부한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수요가 풍부한 곳.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똘똘한 집 한 채니 뭐 월죽신이 뭐 이런 현상들에 의해서 결국은 안쪽으로 그 도심지로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이제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뭐 소폭의 금리 인하 기조긴 합니다만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대출 여력이 확대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화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가 주택 쪽에 계신 자산가분들이 좀 더 자금에서 여력이 있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 해제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간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상승세가 뚜렷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양극화 얘기를 했었는데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성에서 보통 이제 고가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사실은 내려오면서 이게 좁혀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고가 지역이 혼자 잘 나가면서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심화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중간에서 봤을 때는 더 심화되는 것 같은데 고가 지역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면 밑에 지역들도 딸려서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분양가라든지 이런 건축비 이슈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덧대지면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시장 혹은 금리적인 인하 기대 거기에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3월에는 좀 개선될 이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적인 이슈들도 좀 개선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행 지역, 서울에서 중심지 쪽으로 일단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이 발현이 된다. 이 부분은 다만 순차성을 가지고 주변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비싼 곳, 지금 이제 토지거래 하구역 풀린 곳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면 밑에서도 조금씩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네요. 아까 이제 가계대출 관리에서 서 교수님께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7월부터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느 정도 가계대출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게 되나요, 이게?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그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대출 심사를 할 때 차주의 그 상환 능력,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환 능력을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시키면서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 DSR에 가상금리까지 이제 붙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1.5%를 붙이기로 했는데 이거를 단계를 낮춰서 나누어서 첫 번째는 25%, 1.5%에 25%, 그다음에 50%, 그다음에 이번에 7월 달에 3단계 때 100%, 1.5%를 풀로 다 증가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1억이다.
라고 한다면은 스트레스 DSR 이전에는 이제 빌릴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 5,800 정도가 네. 대출이 가능했다라고 예. 하면은 스트레스 2단계 시행 후에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가 아마 줄어듭니다. 그래서 6억 400만 원 정도로 감소해서 어떻게 보면 5천만 원이라는 거는 이게 그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좋은 돈이 더 이상 아니죠.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네.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자산을 다 이용해서 그렇죠. 주택을 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3단계를 적용시키고 나면은 거의 5억 5,6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스트레스 DSR 적용 전하고 비교하면 1억 정도를 더 못 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대출 규모가 그 정도로 줄게 이제 되고.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서 지방을 좀 예외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마 이제 4월 달쯤에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리를 인하시켜 줬잖아요. 인하해서 좀 그 차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지방까지 그 확장을 시키지 않고 예외를 전체적으로 다 예외를 주게 되면은 대출 증가를 좀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좀 하나 감안을 해야 되는 거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 그 수도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정책 자체를 접근을 할 좀 환경을 분석을 우리가 좀 하고 해야 될 텐데 어쨌든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미분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인구 감소가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 하락의 위험이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지방의 건설사들이 건설사들과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 PF도 굉장히 좀 위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좀 제한을 두면서 적용을 시키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지방의 경우에는 네, 좀 네. 달리 하는 게 왜냐하면은 바람직하다, 수도권은 그런 수요가 얘기네. 굉장히 많아서 일어나는 가격 인상이고 지방은 좀 다른 환경이죠. 네. 지방의 어려운 지금 부동산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보완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미분양 주택, 준공업 미분양 뭐 3천호를 사주겠다. 등록 임대주택에 작은 아파트도 허용하겠다. 이런 조치들을 지금 정부가 계속 또 내놓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부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보입니까? 예, 뭐 현재로서는 뭐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 뭐 당장의 효과가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일전에 이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보던 LH의 이제 매입하는 형태들을 이제 보게 된 거잖아요. 예. 그 관점에는 결과적으로 지방 쪽의 미분양은 정부가 지금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급격히 늘어날 여지가 있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형 등록 임대 쪽에서의 완화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증대를 위한 이제 정책 대출에서의 뭐 금리 부분을 우대하는 그런 형태들, 준공업 미분양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형태들로 하는데 중요한 지점은 이게 그러면 뭐 3,000호가 정말 많은 수준이냐? 일단 준공업 미분양이 지방에만 거의 2만 채 정도 수준이 있으니까 사실은 많다라고 볼 수는 없죠. 더군다나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부분은 앞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DSR에서의 조금 차등화, 예외를 한다. 지방은. 예. 혹은 세제적인 혜택, 뭐 이런 부분들이죠. 세제는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양도세에 대한 뭐 면제라든지, 양도세 면제. 예,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뭐 보유세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이런 세제적인 혜택들이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세제적인 혜택과 금융적인 혜택들이 사실은 겸비되지가 않으면 지금 이제 3,005가 중요한 지점이라기보다는 1차적인 안정대책 부분을 발표했는데 만약에 이제 효과가 미미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CR리츠도 해서 합니다만 좀 효과가 현재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대책에서는 금융과 세제적인 혜택들을 담아낸다면 그때쯤부터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번 대책보다는 세제 혜택, 특히 양도세 어떤 뭐 면제라든지 감면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돼야만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자, 이 지금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 중에서 늘 거론되고 쟁점이 되는 게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자금 대출을 통제해도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전체 가계 대출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뭐 정책자금 대출이 버팀목
디딤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요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정책자금 대출은 어떻게 좀 바뀌는 걸로 나왔습니까? 정책자금 대출의 총 규모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보통 한 60조, 작년에 60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정도 규모랑 유사하지 않을까, 더 늘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특징적인 걸 한번 보면은 2025년 상반기에 출신되는 청년 주택 드림 대출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던 그 정책 대출에서 좀 추가됐어요. 신설됐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뭐 최저 2%의 그 금리 수준으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바뀐 부분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 그대로 이제 규모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주택 구입 자금 부분에서는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한다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7천만 원까지였는데 8천만 원으로 뭐 신혼부부 8,500만 원 이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대출 한도 확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금리 그 차등 적용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저소득층에 우대금리를 좀 한다던가 그다음에 다자녀 가구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정책자금 총 대출은 작년과 비슷한 60조 원 정도. 근데 이제 확정되는 거는 아마 4월쯤에 아마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가계부채 관리 대책 차원에서 정책자금만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조금 막아보겠다. 근데 이제 정책자금을 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에 이 부분들도 본인들이 대출 규모에 그러니까 상환 능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네요. 정책자금 대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또 하나 이게 부동산 자금과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늘 중요한 게 금융 못지않게 공급인데 아무리 금융 상황이 똑같더라도 공급과 수요 다르면 이제 집값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입주 물량에 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7만 가구 이후로 줄어든다. 부동산 R114에서 내셨네요, 윤재 의원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너무 통계가 좀 낮다, 실제 안 그렇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는데 우선 부동산 R114는 어떻게 내년 입주 물량을 수도권 주장하고 계시는지 또 정부로 반박하는데 그 정부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지표들을 볼 때 저희 쪽의 데이터들은 아파트라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그래서 주택 전체로 보면 아파트 비중이 한 63%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통계는 아파트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에 한정해서 물량 집계를 20여 년 이상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공공 혹은 이제 지자체 쪽에서 활동하는 그 물량에 대한 집계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공동주택 안에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소규모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그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역세권 안심주택, 청년 안심주택 이런 유형들의 그 상당수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 차원에서도 아파트 유형으로 또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인 구분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아파트로 분류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되다 보니까 저희 통계에서는 빠지죠. 그래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저희 통계를 봤을 때는 과소집계 이슈가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공공 지자체를 봤을 땐 과대 집계 이슈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후분양하는 단지들 원래 이제 저희 통계가 모집 공고를 기반으로 하니까 후분양하는 단지들도 포함을 하고 그 역세권 안심주택에서도 아파트 유형은 포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소집계 이슈들을 계속 해소하고자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시청자들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민간 조사업체 예를 들면 부동산 R114는 아파트 입주 물량을 7만 가구 이하로 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 정부가 보기에 정부는 뭐 빌라라든지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포함하니까 훨씬 많다. 이렇게 적다 그러면 집값이 뛸 것 같으니까 이제 성급하게 자료를 내서 반박을 했잖아요. 약간의 과소, 과대. 민간은 과소, 공공이나 정부는 과대. 뭔가 조금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 그러나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부동산 R114의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중장기로 보면 내년, 내후년 입주 물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건 올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올해는 공급량이 전년 대비 줄긴 하나 우려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축소되는 건 사실이나 그게 가격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걸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적은데 전국 단위로 보시면 27만 채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올해. 그리고 2026년이 되면 16만 채 정도가 됩니다. 입주 물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11만 채 정도가 축소되죠. 그리고 서울이 가장 심각합니다. 올해는 한 3만 8천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요. 내년엔 한 8,500 정도가 입주를 하면서 3만 호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수요가 가장 풍부한 곳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도 7만 2천 채 정도가 올해 입주합니다만 내년에 5만 3천 채 정도가 되면서 2만 채 정도가 줄고요. 마찬가지 지표에서 인천도 한 만여 채 정도가 줄면서 수도권에서만 한 6만 채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지점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착공을 해서 내년치를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 기간이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저희가 모집 공고부터 후분양 그리고 역세권 안심주택에서의 아파트 유형들을 계속 포함합니다만 그럼에도 지표가 이렇다라는 걸 이제 소비자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와 내년 특히 이렇게 많이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정부도 이런 민간의 통계가 정말 정확한지 한번 좀 검증도 해서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심이 많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를 빨리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계부채 관리 대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윤주혜 부동산 R114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4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는 발표 후에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이 인공지능 투자 열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그런데도 왜 빅테크 주가는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엔비디아 역시 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떨어졌다면서요. 네. 왜 그런가요? 사실은 시간 외에서 장중에서 3% 이상 올랐습니다. 기대감으로. 장중에서 기대감으로. 네, 실적 나오고 나서 실적은 사실은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았다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400억 달러보다는 약간 낮았기 때문에 그냥 부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나간 4분기 실적에 대한 매출과 이익은 부합 정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1분기, 얘네 1분기가 올해 2월 지금부터 3, 4월 달까지 분기인데 1분기 매출 전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수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10억 달러 높은 430억 달러. 430억 1분기. 예, 420억은 조금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수치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항상 그러듯이 엔비디아 기대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흥분할 일은 없구나. 이렇게 저는 일단 아침에 봤을 때 흥분할 정도는 흥분할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는 블랙웰 신경 안 써도 잘 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열 문제, 생산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했어요? 명쾌하게보다는 뭐 일단 수치로 얘기했죠. 블랙웰이 지난 분기 매출 393억 달러 중에서 블랙웰의 비중이 110억 달러로서 비중이 얼마 됩니까? 20% 가까이 되나요? 근데 그게 원래 시장에서 기대한 게 뭐
아주 기대한 사람은 100억 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7, 80억 달러였기 때문에 블랙웰의 구성이 좋았던 거라서 지금 앵커님 물어본 것처럼 크게 이슈가 없거나 네.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고 1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조금이나마 좋았으니까 좋은 거죠. 굳이 얘기를 하면 1분기에 GP 매출 총 이익률이 약간 72% 기대 대비 71%. 그거나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흠잡을 데 없지만은 뭐 익사이팅하거나 그거는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저는 오늘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좋은 얘기 많습니다. 블랙웰의 수요가 어메이징하다든가. 어메이징 대단하다. 블랙웰 수요가. 그다음에 AI는 개발이나 이런 거는 뭐 빛의 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몇 가지 뭐 더 질문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주 디테일한 질문에서는 뭐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블랙웰 다음에 블랙웰 울트라고 블랙웰 울트라. 그 다음에 내년에 할 루빈이라는 게 있거든요. 루빈. 넥스트 버전 루빈을 봐라. 곧 나온다. 우리 그 GTC 컨퍼런스,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 매년 엔비디아가 하는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그게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때 와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혹시 뭐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얘기를 안 했는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익사이팅할 건 없고 내용은 나쁘지 않았고 그 주가는 왜 빠졌냐 특히 하이닉스를 물어보실 것 같고 하이닉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거의 동행합니다. 지금 19만 8천 얼마죠? 주가가 19만 9천 원, 20만 원 갑자기 내려갔는데요. 네. 엔비디아가 왜 시간에서 빠졌을까라는 거를 의문하면은 장중에서 올랐는데 시간에서 다시 떨어졌다. 시간에서도 사실은 플러스 한 2% 가다가 마이너스로 됐어요. 마이너스 돌아선 거죠. 그거는 아마 해석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건 논란의 거리는 없지만은 더 기대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가적으로 보면요,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에서 빠진 걸로 해서 129달러 정도 되거든요. 장 끝난 거 말고 129달러. 그게 우리 그 1월 24일로 돌아가 보실까요? 네. 1월 24일이 뭐냐면은 딥시크가 딥시크. 큰 이펙트를 주기 바로 전날이 1월 24일이거든요. 네, 딥시크 출연하기 직전. 네, 직전 1월 24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예. 그 주가하고 지금 그 주가 대비했을 때 그 주가 대비 지금 오늘 시간에서 한 주가가 약 10% 빠진 상태예요. 그때에 비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12% 정도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네. 그 그때 대비. 그거 1월 24일에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억울하지만 엔비디아가 더 빠질 이유는 없는데 대충 비슷하거나 그거만큼 오늘 좀 빠져서 오늘 많이 빠져서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엔비디아가 오늘 시간에서 빠진 것이 오늘 본장에서 그 이상 빠지면은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같이 간다는 똑같이. 관점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당으로 떠나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없고요. 그러면 거꾸로 엔비디아가 지금 129불, 130불 왔다 갔다 하는 이 주가가 비싼 거야, 싼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 수준이 과연 적정하냐, 그렇죠.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미국의 평균 PER이 요즘에 조정을 받고 있죠. 이거는 사실은 빅테크는 관세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빅테크 자체만 갖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딴 걸 적혀놓으면 지금이 PER이 22배에서 23배 갈 때 전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S&P 반면에 빅테크들은 한 30배가 평균이 넘거든요. 빅테크들은 브로드컴이나 기타 등등해서 그러니까 22배하고 잘 나가는 게 30몇 배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줬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을 보수적으로 잡고 마진도 오늘 아까 영업이익률에서 65% 나왔는데 뭐 60% 초반, 60% 초반에 60%밖에 안 잡고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가 왜곡해서 낮추면은 아까 매출이 한 400억 불 나왔는데 올해의 내년 1월까지 26년도 회계년도 얘네들의 그 매출이 대충 낮게 봐도 한 1,800 몇십억 불에서 한 1,900 몇십억 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영업이익을 60%, 60 몇 프로 때리면 그게 한 1,000억 불에서 1,200억 불 정도의 이익이 나오거든요. 시가총액이 지금 3조 2천억이에요. 그럼 얼마냐? 이익에 따라 다르지만 30배가 채 안 되거나 한 27, 8배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그럼 이게 비싸다고 봐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딱 중간이죠. 그러네요. 그 S&P 500은 여러 가지 낮은 것도 포함된 거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높고 그렇죠. 빅테크들의 평균보다는 좀 낮고 얘네들의 최근에 그 과거 평균보다는 35배, 40배보다는 낮은 거죠. 낮은 거고.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높인다는 180불 정도가 되려면 PER이 40배가 돼야 돼요. 40배는 쉽지 않더라도 30배가 채 안 되는 주가로 보이는데
때 보수적으로 답들은 이게 비싸냐 안 싸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싸다고 안 볼 수도 있고 싸다고 안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죠. 성장성이 연평균 30-40%는 내년도 난다고 보면은 싼 거고 예. 성장률이 지금 뭐 40% 정도 되고 있는데 매출 기준으로 내년 어느 순간에 경쟁이건 뭐 어쩌고저쩌고해서 20%도 확 싫지 않아 그러면은 손이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예전만큼 엔비디아가 결국은 연간 성장률을 보면 이번 실적도 좋았지만 1년 전, 2년 전에 보면 성장률은 결국 둔화되는 거잖아요. 베이스가 높으니까 당연히 둔화되죠. 덩치가 커졌으니까. 영원히 어떻게 90%, 50%, 70%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주가도 예전 같은 탄력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제. 그 예전이 그게 평균이 40배 이상 갔는데 지금이 27배에서 29배 요 사이인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억울하죠. 하이닉스는 PER이 6배면 18만 원이고 7배면 21만 원인데 네. 하이닉스도 보면은 좀 억울한 게 지금 아까 빠진 게 1월 24일 그 딥세크 발했을 때 11%, 12% 빠졌다 그랬잖아요. 10% 정도 빠졌는데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네. 사실 우리보다 못하지만은 미국 있는 회사니까 높게 쳐주는데 마이크론이 요 1월 24일 딥시크 직전에 주가 대비했을 때 오늘 주가 하면은 걔네가 5% 빠졌거든요. 5%밖에 안 빠졌다. 네. 우리는 지금 10% 정도 빠진 거예요. 예. 10%. 우리보다 더 빠지거나 비슷하게 빠진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빅테크에서 TSMC. TSMC가 더 빠졌다. 힌트가 좀 나죠? 무슨 힌트가 1월 24일 딥세크 됐을 때 오늘까지 해서 12%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더 빠진 주식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TSMC만 빠진 거예요.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지금 그 삼성은 얘기할 필요 없고. 엔비디아 영향 거의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원래 엔비디아는 거의 없어야지 만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블랙웰 라발이 거기 못 들어가니까. 납품 못하니까. 네, 그 관계 없는 거고 그거는 하이는 삼성전자가 밑에서 올라온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만 7, 8천 원 안착하면은 괜찮은데 안착할지 모른다고 한 거는 다른 거. 온 디바이스 AR이라든지 아니면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바닥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 이래서 주가가 좀 조금 바닥에서 움직였는데. 올라온 게 한 6% 올라온 거죠. 오늘 기준으로 한 6% 오른 거죠. 그 수준에서 뭐 더 이상 또 큰 힘은 못 받는 거예요. 힘은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뭐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한국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면 환율이 1,420, 1,410 정도로 갈 수 있는 경제에 대해서 바닥을 쳤다. 네. 추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책발 이슈가 되면 한국을 사면서 환율을 파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큰 거부터 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수급이 있지만 오늘 블랙웰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나쁘게 나오건 좋게 나오건 아주 크게 변동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원래부터는 큰 임팩트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하면서 늘 이제 빅테크 기업들하고 함께 보는데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데이터 센터 임차 계약 해지로 인공지능 인프라 뭐 과잉 투자 우려가 좀 있었다는데 이번 실적을 보면 역시 인공투자 관련 투자는 빅테크들은 계속된다. 이렇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딥시크가 1월 24일 발표했고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임차 계약 임차된다. 그것이 얘네들의 투자 계획에 금방 바뀌는 요소는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불을 그대로 투자한다는 것도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보세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가 걔네의 25년도 회기년도 그 투자 금액이 800억 불인데 이제 2월 말입니다. 3, 4, 5월 6월인데 거기 투자 계획을 뭐 매일로 확 수시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없죠. 바꿔진다면은 아마 하반기에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AI를 투자하는 회사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바꿨다 해서 스틸 고잉 스트롱이야 이렇게만 안심할 수도 없는 거죠. 하반기 가서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아까 임차 그거는 여러 가지 일이 있네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있을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중에 하나는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렇게 합작이잖아요.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픈 AI가 그 직후인가 전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28년이 30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의존하는 데이터 센터 이렇게 쓰는 거를 비중을 75%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하고 같이 기억나시죠? 스타게이트 5천억 한다는 거. 그쪽에 투자하고 그쪽을 활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페이즈 아웃하고 자기네 입장에서는 이쪽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에 빌미가 돼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약간의 미세한 조정의 관점을 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건 큰 이슈는 아니고 오늘 엔비디아가 빠진 거가 본장에서 진짜 2, 3% 이상 빠져서 오늘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빠지는 걸 정당화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실 오늘은 전체적 장이 하이닉스는 그건 아닌데 뭐 배당 락 이슈도 있고 예. 오늘 그 28일 날 배당이면 오늘 배당 락이거든요. 한국이 좀 생각보다 더 빠지는 느낌이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미국이 오늘 미국장이 오늘 아침에부터 나쁘지 않았는데 약간 수그러든 거는 엔비디아보다는 EU에 대해서 관세 부과 방침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또. 그건 우리한테도 조금 다시 한번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믹스된 측면이 있어서 그건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관세 EU에 대한 관세 부과 못지않게 또 미국에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이슈가 되는데 인플레가 안 잡히고 경기가 계속 내려가면은 문제죠. 저는 봤을 때 인플레가 안 잡히고 경기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의 스태그플레이션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이번에 그런 드문 케이스가 발현된다고 볼 만한 그 정도 증거는 아니고 경기가 아주 둔화되기 때문에 속도 조절 정도는 된다. 근데 더 큰 거는 관세를 이제 저 어디죠? 이렇게 EU 말고 멕시코, 캐나다하고 중국 했는데 그거 정도로 하고 천천히 하거나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안 건드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유럽바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했어요, 지금. 그렇죠. 미국은 지금 관세를 덜 건드리는 거는 건드리려 하면은 미국이 감세에 대한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감세 지금 통과했잖아요. 네. 감세를 통과했습니다. 감세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아직은 확실치 않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치 않으니까 트럼프도 3월 14일 날 감세안 그거 상원까지 해서 통과시키는 3월 14일이 데드라인인데 지금 국내 감세안 미국 국내. 미국. 근데 하원은 오늘 통과한 거고 최종 3월 14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감세하고 그 부채 증세하고를 부채 한도 높이는 같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이견이 좀 있고 그거를 타파를 잘 못하면은 그러면 관세를 많이 때려야 된다면. 네.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생각보다 조금 신경이 쓰이는 영향이 더 있을 수 있다.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도 한 달 유예를 하는 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죠. 예정대로 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주가에 반영돼 있다 보는데 이미 반영돼 있고. 이유를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자체의 감세안을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채를 확 올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은 결국 관세를 더 세게 두르는 거가 한바탕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국 주가가 조금 빠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엉뚱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빅테크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 태평양으로 중국을 보니까 요즘에 뭐 T10?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테리픽 10. 테리픽 10. 네, 끝내주는 10. 예, 끝내주는 10이 새해 들어서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데 이게 뭐 딥시크의 어떤 영향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테리픽 10 주식 다 말씀드렸지만 BYD, 알리바바 뭐 포함해서 반도체도 SMIC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주가가 제가 지난주 거 기준으로는 17% 정도가 뭐 해가지고 미국보다 더 높다 합니다. 근데 상승률이? 많이 올랐는데 불구하고요. 걔네가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싸진 않아요. 이미 올랐지만. 18배 PR. PR 18배. 아까 제가 미국의 빅테크는 퀄리티가 다르지만 30배 되잖아요. 미국이 빠지면 얘네들 안 빠지느냐 어떡하냐 다르는데 조금 더 갈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앵커님 말씀한 그런 연도가 미리 들어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신 분이 그걸 지금 쫓아갈 것인지 요거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PR로 보면은 조금 낮지만 그렇다고 계속 쫓아가면서 해야 될지는 조금 걱정이 있고. 자, 삼성전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와 관련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지금 업황이 뭐 새로 좋아진다거나 지금 부진이 벗어난다거나 이런 확실한 신호 같은 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온디바이스 애플이 잘 나가니까 경량화되는 AI가 휴대폰으로 들어온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구 한신 때문에 좀 옛날 레거시 제품 D램이 좀 수요가 좋아질 것 같다. 아직 좋아진 건 아니지만 이런 거 기대감과 자사주 매입 저번에 끝났는데 또 다시 한다. 이런 것들 봤을 때 하이닉스만 하지 말고 삼성전자 좀 해보자. 이런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포함돼 있어서 주가가 올라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라든지 뭐 HBA 이런 소식은 아직 없기 때문에 육자 근처 가는 게 생각보다 희망보다는 속도가 많이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6층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버거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과 우리 SK 하이닉스의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빚으로 쌓은 탑은 쉽게 무너집니다. 정부가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죠. 부채와의 입맞춤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보내는 금융당국의 신호가 너무 자주 바뀝니다. 은행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싼 돈을 빌려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낮추라고 했다가
갑자기 올리라고 하고 대출 규제가 하루아침에 연기되고 은행들조차 헷갈리죠. 부채 관리는 하되 좀 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SBS BG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